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성립과 발전의 3, 4단원, 살림의 성장, 붕당, 그리고 외란과 호란의 극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살림의 성장과 붕당의 출현인데요. 살림이 뭔지 먼저 할 겁니다. 우리 고려 말에 등장했던 신진사대부를 기억하실 겁니다. 신진사대부에는 혁명파와 온건파가 있었죠. 혁명파는 조선 건국을 지지하던 사람들이고, 온건파는 고려 내 개혁을 주장하던 세력인데 결국 조선 건국에 성공하게 됨으로써 혁명파 사대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중앙에서 권력을 장악하며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모두 장악했던 세력 훈구파로 성장하게 될 거고요. 온건파 사대부 세력은 지방에 은거하며 지방자치, 향촌자치를 주장하며 사림파 세력이 돼서 조선 초 한 100여 년간은 정권은 훈구파 세력이 모두 다 장악하고 사림은 정권에서 밀려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사림을 처음으로 중앙정계에 등장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성종이죠. 보세요, 여기. 사림의 정계에 등장해서 성종이 김종직 등을 등용했다. 3사에 배치되어 훈구 세력을 비판했다고 나옵니다. 3사가 뭔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봅시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왕을 견제하기도 하고 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기구죠. 왕권 강화 기구가 승정원과 의금부였던 데 비해서 왕을 견제하는 기구로 성장했던 거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3사였는데 여기를 주로 사림이 배치되면서 이곳에서 정치권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훈구파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받겠죠. 이랬다가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왕이 되면서 훈구는 사림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사화라고 그러는데 사림과 훈구의 대격돌인데 결국은 사림이 화를 많이 입어서 사림이 화를 당한다 해서 사화가 됩니다. 이 순서를 보면 연산군 시기에 있었던 무오사와 김종직의 조의제문, 바로 세조를 애둘러 비판했던 내용이죠. 중국 얘기를 하면서 무오사와 그 다음에 갑자사와 연산군의 친어머니였던 폐비 윤씨 사건이 구실이 됐던 갑자사와 이 두 가지 사화를 거치고 이후에 연산군이 폐위당하면서 중종이 집권하는데 중종은 반정으로 집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정 공신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종은 다시금 사림을 등용해서 개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때 등용돼서 중종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자가 조강조였는데 이는 후에 중종이 변심하여 조강조를 제거하게 되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우선은 중종과 공신이 조광조를 제거하게 되고 이걸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조광조가 기묘하게 죽어서 기묘사화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중종과 공신이 조광조를 제거했던 사건 기묘사화. 조광조는 사림의 거두였어요. 조광조가 했던 개혁이 뭐였는데 훈구가 이렇게까지 조광조를 죽였을까? 내용이 혈량과 소격서 폐지, 위훈 삭제 사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봤을 테고 교과서에도 나올 거예요. 추천으로 관리를 임명했던 혈량과 그리고 도교적인 제사의식을 폐지하자라는 소격서 폐지, 소격서가 도교의식 기관이었으니까. 그 다음 위훈 삭제 사건. 거짓으로 반정 공신으로 돼서 국가의 세금을, 국가의 재정을 약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을 다시 폐지하자라는 위훈 삭제하자.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개혁을 추구하다가 사약 먹고 죽게 되는 사건 기묘사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화가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을사사화가 나와요. 을사사화. 근데 그건 선생님이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을사사화는 훈구끼리의 싸움인데 사림들이 화를 입어서 사화라고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여기 3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무오사와 기묘사화가 더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영향력이 커서 특히나 기묘사화는 조금 더 많이 얘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림이 화를 많이 입었으나 결국은 사림이 정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바로 사림이 선조 때 정계에 진출하여 정권을 장악합니다. 훈구 세력이 밀려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림은 워낙 수가 많았어요. 온건파가 혁명파보다 기본적으로 사람 수가 많았거든요. 이들 사림은 분화하면서 붕당, 사림끼리의 경쟁을 붕당이라고 하게 됩니다. 붕당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림이 분화하게 되는 계기를 봐야 되는데 근본 원인은 이 이조전랑이라 근본 원인은 뭐냐면 사림의 인간 수가 많다. 근본은 수가 많은데 사림의 수가 많은데 뭐가 적은 거야? 관직은 적으니까 사림끼리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 경쟁이 폭발한 바로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한다 그러죠. 6조의 하나였던 이조는 인사권, 관리 임명에 관련되는 이런 부서인데 전랑이라는 글이 높지 않은 벼슬이었던 전랑의 직이 바로 이들에 대한 추천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이조 전랑직을 나이편에서 사림 중에서도 갈라진 나이편에서 하고 싶다라는 문제로 서로 갈등이 돼서 서인과 동인 궁궐을 중심으로 서쪽에 집이 있고 동쪽에 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져서 분열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붕당의 출현입니다. 붕당 출현의 근본 원인은 양반은 많으나 관직이 적기 때문이고 이것이 분화되게 된 사건, 분열된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이 붕당이 출현해요. 붕당이 출현해서 동인과 서인이 맨 처음에 갈라져서 뭐 동인은 이황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서인은 이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나왔다가 서인은 좀 더 지속하게 되고요. 동인이 한 번 더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선조에서 바로 광해군으로 갈 때 갈라지게 되는데요. 바로 세자 책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인데 이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북인이 광해군을 지지하면서 정권이 왕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보세요. 광해군 때 북인이 정치를 주도해서 북인 정권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인조 반정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이 함께하죠. 북인은 더 이상 역사책에 나오지 않게 돼요. 서인과 남인이지만 명확한 세력의 차는 있어요. 인조 반정을 서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서인이 주도하게 되고 남인은 약간 참여하는 정도입니다. 서인 더하기 아주 작은 쪼매는 남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계속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들이 그렇게 4차례 사화를 겪으면서 사림이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조 때 사림이 모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사림의 성장 배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서원과 향약입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서원은 사림의 인재를 계속 끊임없이 대해주는 인재 양성기관이고요. 향약은 사림이 주도해서 백성, 농민을 지배하는 방법이 됐던 게 향약이에요. 서원은 인간을 계속 보충해주고 향약은 그들이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서원과 향약이에요. 우선 서원을 보면 사림이 덕망 높은 유학자를 기리면서 지방 양반제자를 교육한대요. 결국 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오늘날 사립대학교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립대학교, 사립학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공부를 해요. 물론 유학자에 대한 교육도 유학자를 기리기도 하고 제사 기능도 있고 교육의 기능도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자신들과 정치 세력, 자신들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고 그와 유사한 사람들을 계속 후진을 양성시키는 게 서원이에요. 계속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도 계속 끊임없이 보충되는 게 바로 서원을 통해서예요. 이 서원을 당시 왕은 나름 성리학, 당시 조선이 유교국가 성리학 국가였으니까 성리학을 보급하고 성리학을 연구한다고 해서 인정해서 이 서원에 면세의 특권, 여기 보면 토지, 노비, 서적을 내리고 많은 특권을 주게 되는데요. 바로 아무 서원이나 그런 건 아니고 국가가 이 서원은 정말 유용한 서원이다라고 인정해주는 서원이 이러면서 생기게 돼요. 서원은 안 그래도 사림의 이런 정치적인 근간이 되는데 여기서 국가까지도 이 서원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서원을 국가가 인정해준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그러는데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라고 그래요. 이 백운동 서원이 사액받아서 소수서원으로 바뀔 거예요. 이 사액서원의 최초 소수서원이라고 그래요. 이 사액이란 말은 뭐냐면 간판을 내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왕이 간판을 내려줘서 너는 나라가 인정했다. 백운동 서원도 소수라는 간판을 내려줘서 처음에 인정되는 거예요. 이 서원은 사림의 결속 강화, 세력 확대, 한마디로 끊임없는 인재 양성 기간을 한다. 바로 학파를 형성하게 되고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게 바로 서원이 되는 거죠. 그럼 향약은 어떤 역할을 해서 사림을 뒷받침하냐면, 향약은 향촌의 자치, 규약, 전통, 풍습의 유교적 연리를, 향약은 덕업상권, 환난상유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라고 그러고 부모한테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누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걸 사림이 주도해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고 풍속을 교화시키고,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의 마을이 제대로 이런 향약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를 체크도 사림이 해요. 그러면서 이 사림이 바로 이 백성에 대한 질서 유지를 사림이 담당하게 되면서, 사림은 인재 양성과 백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의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다 통해서 성리학이 발달합니다. 이황, 이희, 우리 5,000원, 1,000원짜리에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런 윤리를 소학이라는 책으로 써서 보급하게 되는데, 소학은 어린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런 입문서 같은 거였죠. 이 예절을 가르치는 족보편찬 보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혈통을 중시하면서 양반의 결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 보게 돼. 향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른한테 잘하라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 마을에서 내쫓는다. 마을에서 내쫓으면 다른 향약, 다른 마을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정말 사회적인 사망 선고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발붙일 곳은 없어서 산으로 들어가거나 하면서 화전민이 되거나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림의 이런 영향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외란과 호란 할 겁니다. 임진왜란 1592년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조선을 전후기로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임진왜란 여기 배경 나오는데, 이 발발 원인에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 대한 내부의 불만 세력이 많을 거 아니야. 강제적으로 통일당했으니까 그들의 불만을 그 불만을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으켰다고도 하고요.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 침략, 세계 정복을 꿈꿨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래서 조선 침략을 1592년 16세기 말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연도를 외우란 뜻은 아니고요. 조선 건국이 1392년이에요. 대강 200년 후에 일어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전개. 일본이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선제 공격한 팀이 유리하게 마련이에요. 쭉 해요. 그래서 선조는 결국 우주를 피난 가게 되고 명예 원군을 요청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만, 이러한 승세를 바꾸게 되는 거는 이순신 장군이죠. 수군의 활약. 이 사람은 여기 전라자수사에서 이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요. 따라서 여기가 바로 지금 호남평야에 있는 데예요. 우리나라 제1의 곡창지대예요. 바로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역을 수호하게 되고 일본의 작전을 좌절시킨다. 이순신 장군의 의야. 왜냐하면 일본이 여기서 쳐들어올 때 이렇게 육군이 이렇게 들어오고 수군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한테 계속 무슨 물자 같은 걸 대주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는데, 이거를 이 수군을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전쟁 물자도 받을 수 없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 전라도의 곡창지대에서 쌀을 얻을 수도 없고, 이러면서 일본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여기에 우리의 의병의 활약, 곽재우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홍희 장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우리가 승세를 갖게 되고, 거기다 그때 원군을 요청했던 명나라 지원군까지 가세하면서 우리가 승세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후에 휴전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결렬돼서 총공격을 감행하긴 하지만 결국 중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철수하게 되고 철수하던 일본군을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격퇴하게 되면서 승리로 끝납니다. 승리하긴 하지만 전쟁터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그의 피해는 우리 조선인이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슬픈 역사가 됩니다. 보세요. 결과입니다. 결과. 재정궁피 생활곤란. 우리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문화재 소실, 유출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 국력 쇠약해지고 여진족이 통일하면서 후금을 건국하게 되고요. 이 후금이 굉장히 센 세력이 될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에도 막부를 수립하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문화 발전시키면서 조선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전에 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달라라고 하면서 국교 재개를 요청하게 돼서 재개되면서 조선이 우리나라가 파견하는 겁니다. 통신사를 파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호란으로 연결되는 거 볼게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광해군은 똑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전후복구 사업에 힘을 써서 굉장히 전후복구 사업을 잘해요. 게다가 광해군은 중립외교, 당시 후금이 세력이 커지니까 약해가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 두 번 다시 전쟁이 돼 있지 않도록. 왜냐하면 후금과 우리가 명만 좋아라 하면 후금이 명과 조선 간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임진왜란을 극복한 지 얼마 안 돼서 전쟁을 피하기 위한 중립외교를 추진하지만 명분을 중요시하는 서인 세력은 이에 반발합니다. 보세요. 광해군은 누구와 함께해서 북인과 함께한 북인 정권이라고 했어요. 이 북인 정권은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서인 세력은 대의 명분 이런 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근데 이 광해군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러한 중립 외교를 서인 세력이 반발하고 광해군의 외교 정책 반대하고 유교윤리를 강조해. 이 광해군은 당시 왕비의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비의 자식인 이복 동생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계속 광해군은 자신의 정통성에 위험을 받게 돼서 굉장히 여기서 큰 약점이었어. 그래서 배달한 동생 영창대군 살해하고 그 새어머니였던 임목대비를 폐위시켜서 유폐시켰다 그러죠. 궁궐 한쪽 구석에다 가두고 영창대군은 죽게 하고 이거를 비난했던 서인 세력에 의해서 인조가 왕이 되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 반정은 바로 인조의 서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보세요. 인조와 서인 세력은 친명 배금, 중립 외교와 반대되는 겁니다. 서인 세력 친명 배금. 이래서 후금이 쳐들어와요. 이때도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어요. 화의 체결하지만 형제관계 후금한테 우리가 막지 못해요. 그런데 이 후금이 더 국력을 세게 하고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청으로서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황제를 청하고 보세요.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를 칭하면서 조선에도 내가 임금이니 너는 신하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군신관계 요구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 전론과 주 하론이 계속 싸워.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하다가 주 전론이 승리하면서 청나라 요구를 거절해요. 그러자 침략해 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야.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 가죠. 이전에 선조는 의주였는데 의주 갈래다 못 가요. 어차피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남한산성에서 거의 피신인데 갇히게 돼요. 갇히게 되면서 여기서 고립되다가 굴욕적인 화해를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군신관계 그냥 체결하고 명과 외교관계 단절할게 라고 약속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은 어차피 망할 거야. 이제 곧 망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나서 인조는 이를 갈지 너무나 굴욕적으로 그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예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북벌론이 대두됩니다. 이 북벌론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청나라 북쪽이 청이야. 청을 정벌하자라는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효종, 이 인조의 아들 효종, 둘째 아들 복림대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얘기 우리 교실에서 한번 했었는데 이 복림대군이 이 인조와 마음이 맞았죠. 그래서 이 효종이 북벌론을 중심으로 이끌게 되고 송시열, 이완, 서인 세력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결과 하지만 북벌을 실행하지는 못해요. 물론 효종의 죽음으로도 실행되지 못하지만 효종이 너무 공력이 세서 감히 이게 안 돼요.
나중에는 이 북벌론을 하기 위해서 이 양성했던 군대를 가지고 오히려 청을 도와주는 꼴까지도 야기시키게 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우선은 호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에서는 북벌론이 대두되었다라는 것까지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6단원 조선의 변동, 변화 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